이제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은 영광의 시간들. 종주국인 미국을 넘어 반도체 일본의 시대를 열었던 1990년대. 하지만 그 이후로 터진 미일 반도체 전쟁 이후 우리는 반도체 일본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장을 물러 조심스레 관망하고 있을 뿐 핵심 요충지에 자리 잡고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2020년대에 펼쳐지고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는 이들에게 다시 시장에 개입할 강력한 명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본의 제90대 내각 총리 대신이자 96대, 97대, 98대 내각 총리 대신을 지낸 인물,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저질렀던 2010년대의 일본을 이끌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죠. 지난 2020년 8월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을 표명한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이번에도 반도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의원연맹, 이 조직의 최고 고문으로 모습을 드러낸 아베 신조. 해당 연맹의 설립총회에서 관련한 아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 이 일본의 반도체 중장기 전략에는 또 하나의 단어가 더해졌습니다. 해당 의원연맹을 이끄는 아키라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순전히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해외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의 칩 제조사인 TSMC와 협업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죠. 당시만 해도 앞으로의 목표, 또 한편으로는 일본의 희망사항 정도로 보였던 그 이야기, 재수주가 지나지 않아 일본은 현실로 만들어냈다는 점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 지점입니다. 우선 관련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올 초 일본에 그들의 연구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TSMC, 그리고 그 근저에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바라키현에 만들어지는 이 반도체 후공정 연구시설의 건립비용의 절반, 2천여억 원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기로 하면서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일본 거점 건설을 유도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6월 더욱 본격적인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연구시설이 아닌 TSMC의 생산 거점에 대한 이야기. 처음 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던 올 중순에는 그 장소가 구마모토현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300mm 웨이퍼 팹 건설을 TSMC가 이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10월이 된 지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4년경에 램프업 예정인 이 TSMC의 일본 내 반도체 팹 건설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투자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되면 앞서 후공정 연구시설 건립 비용을 합쳐 무려 우리 돈으로 5조 원 수준의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셈이 됩니다. 5조 원, 실로 엄청난 금액이지만 반도체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현재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미국의 반도체 관련 보조금 규모가 60조 원 규모, 중국의 경우는 이를 훌쩍 뛰어넘어 2020년 한 해에만 이미 37조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었고, 예상컨대 암암리에 투입되는 관련 보조금은 훨씬 더 거대할 것으로 예상되죠. 언뜻 보면 다소 초라한 규모처럼 느껴지는 금액. 문제는 우리 스스로 반도체 최강국으로 여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들에 맞서 방어전을 치러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완벽히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올해 반도체 수급 부족 사태가 터진 이후 반도체가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고 우리도 방어전을 치러내기 위한 미래 전략들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K반도체 전략, 특히 그 엄청난 투자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메웠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510조 원이라는 금액의 대부분이 정부의 지원 금액이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2030년까지의 투자 금액 목표를 모두 더한 값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510조 원 중 무려 320조 원이 삼성과 하이닉스 단 두 기업이 제출한 투자 금액이라는 것. 최근 이 같은 지적 때문에 2,8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이 발표되었지만 여전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2,800억 원 중 약 500억 원 정도만이 실제 정부의 지원 금액이 되겠는데요. 물론 세제 혜택 등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의 크기만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경쟁자들은 세제 혜택에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직접 나서 사기업들이 조정하기 어려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과거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이웃나라 일본은 몇십조, 몇백조가 드는 융단 폭격 말고도 이 반도체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TSMC의 연구 거점이 일본에 들어서고 이윽고 생산시설이 지어지는 2020년대, 결국 그렇게 조금씩 우리 기업들이 서 있는 운동장은 기울어져만 가고 꺼진 줄 알았던 반도체 일본의 불꽃마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플라자 합의와 이어진 반도체 협약, 그 이후로 지난 2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일본 반도체 업계가 이룩했던 과거의 그 영광의 시대가 저문 것만을 기억했고, 근저에 점점 더 굳건해져간 소재, 장비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다소 간과했던 측면이 있죠. 지난 에피소드들을 통해 여러 번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 소재 부품 장비 시장은 단순히 매출의 크기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 반도체 시장의 핵심 요충지로, 특히 이 반도체 시장의 이야기를 국가 간의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주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사기업들 간의 자율 경쟁 영역으로 여겨지던 이 반도체 시장이 다시 열강들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자리하고 이제 다시 반도체 시장을 두고 그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참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불확실성의 시대, 누가 누구와 손을 잡는지, 누가 누구와 어떤 식의 싸움을 벌이는지에 따라 기업들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를 앞에 두고 소부장을 쥐고 있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외부 요인들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스스로도 공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카드를 쥐고 이 게임을 시작합니다. 혹여 과거 일본이 3대 핵심 소재를 두고 수출 금지를 내린 사건을 인용해 생각보다 소부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손쉬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화학 분야의 기초 체력, 또 밤을 새운 연구원들의 노고,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선제적 수입 조치와 반대편 일본 기업들의 협조 등 그 밖에 많은 것들로 아주 훌륭하게 방어를 해낸 매우 레어한 케이스로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꽤 많은 사회적 비용이 이미 지출되어 버렸다는 점 역시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본 역시 적당한 선에서 규제를 마무리했다고 봐야겠죠. 결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으니 소부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이런 식의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과거의 수출 규제가 확전되면 한국 측의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는 것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기도 하죠. 확실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소부장을 쥔 국가는 공격과 방어를 위한 아주 강력한 카드를 쥐고 이 게임을 시작한다는 것. 강력한 공격, 방어용 카드를 손에 쥔 국가. 그리고 2020년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며 이제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어버린 일본 반도체의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대 반도체 시장에 또 하나의 바람이 이 일본을 위해 불고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단어로 정리가 되죠. 무라타, 르네사스, 롬. 그리고 조금만 더 범위를 확장시키면 다음과 같은 이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IT 업계를 이끌어온 엣지 디바이스 시장의 패러다임이 PC 스마트폰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단어로 이어진다는 사실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일본 반도체 전략의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완성품 시장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시장에 불고 있는 바람의 성격, 반도체 일본의 미래를 다시금 주목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죠. 지금 일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고민은 노후화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나노미터대 구마모토에 지어지게 될 반도체 팹의 노드. 따라서 TSMC 입장에서는 최신 공정 기술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없고 소니를 비롯해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 의해 안정적인 수주가 보장되는 상황. 무엇보다 투자 비용의 절반을 일본 정부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미칠 것이 없는 아주 좋은 조건의 오퍼이고, 반대로 무려 절반의 비용을 대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해당 딜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구형 노드의 팹 일변도인 일본의 20나노대의 파운드리면 곧바로 핵심 제품들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고, 특히 현재 일본 기업들의 경우 동남아 생산기지 셧다운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이 지리적 리스크로 인한 부분도 해칭이 가능하죠. 또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싸움이 격해지거나 유럽발 리스크와 같은 제3의 사변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 일본 정부는 그들이 직접 나서 이 일본 반도체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한 지원금의 크기를 넘어 이들은 현재 그들에게 가장 위급한 핵심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해냈고 그것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았다는 것. 그리고 핵심은 그 답을 찾은 주체가 정부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침내 용광로에 불이 오르고 일본의 반도체 전략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다시 우리의 반도체 전략을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움직이고 일본마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지금, 지도에 숨겨진 알파벳을 찾는 일 말고 정말 중요한 핵심 아젠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비어있는 퍼즐은 어떤 것인지 찾는 것부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시장을 두고 펼쳐지는 국가 간의 전투가 임박한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원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는 것. 경쟁국들처럼 이제 우리 정부도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의 주체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의 결론인데요. 2020년대 대한민국에게 다른 어떤 것만큼 중요한 숙제가 향후 거세질 열강들의 이 반도체 시장 패권 도전 속에서 성공적으로 방어전을 치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활발히 미래 정책과 공약들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 우리의 IT 산업 관련 정책들에도 많은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조만간 후보들이 모두 정해지고 그들의 공약집에도 반도체 지원책이 아닌 해결책이 담기길, 대한민국의 반도체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멋진 리더가 우리의 대표로 선출되길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을의 시간 보내십시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